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투. 랍비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아침이 되어 돌아오면 이브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남자가 랍비에게 짓궂게 물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수를 세어봅니다. 랍비가 짓궂게 대답했다. 랍비의 대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브가 갈비뼈수를 센다는 말은 아담이 밤새 어디서 무얼 했는지 의심하며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연인이 늦은 밤 귀가했을 때 옷에 묻은 향수 냄새를 맡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상대방의 갈비뼈를 세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온기를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심이 관계를 지배하면 사랑도 식어갑니다.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를 두려워하게 하고, 거머리는 코끼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파리는 정갈을 두려워하게 하고, 거미는 매를 두려워하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주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탈무드는 작은 생명체들이 큰 짐승을 두렵게 만드는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듭니다. 모기가 코끼리 코로 들어가 무력화시키고, 거미가 정갈기에 들어가 위협하며, 작은 새가 독수리 날개 아래로 파고들어 날지 못하게 만듭니다. 크기나 힘이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싼 수입차를 타고 있어도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 하나가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거래를 무산시키기도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법관의 도리.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랍비가 다리를 건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였다. 제가 요즘 송사를 치르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네의 송사를 재판할 자격이 없네. 법관은 돈은 물론이고 다른 비물질적인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네. 법관은 언제나 예리한 칼날이 명치를 겨누고 발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라. 탈무드는 돈이 오가지 않아도 작은 호의만으로 공정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손 한 번 잡아준 것. 다리 건널 때 살짝 부축해준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친절도 마음속에 빚진 느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자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후보 중 한 명이 지난주에 여러분 차가 고장났을 때 태워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다른 후보와 비슷하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심지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은근히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작은 호의조차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공정함은 어떤 빚진 감정도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 여행하던 도중에 죽을 병을 얻게 된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여관 주인을 청해 뒷일을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에게 내 소지품을 주세요. 손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된다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을 말해두었으니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가 죽자 마을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죽음이 알려졌고 유대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아들이 사는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보내졌다. 이윽고 아들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묵었던 여관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여관 주인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뗏감 장수가 수레에 나무를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그를 불러 뗏감을 샀다. 그는 그 뗏감을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에 가져다 달라 하고는 뗏감 장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기꺼이 그를 맞아들여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는 구운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차려져 있었다. 주인 내외와 주인 내외의 2 아들과 2 딸, 그리고 나그네의 아들, 이렇게 7사람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럼 손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세요. 나그네의 아들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여관 주인은 굳이 손님 좋으실 대로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는 수 없이 나그네의 아들은 마침내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2 아들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2 딸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주인 부부에게도 구운 비둘기 1마리를 나눠준 다음 자신의 접시에는 구운 비둘기 2마리를 담았다. 이것이 그의 2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다시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닭의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고 2 아들에게는 닭다리를 각각 하나씩 주고 2 딸에게는 날개를 각각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접시에는 몸통을 모두 담았다. 이것은 그의 3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마침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입니까? 비둘기를 나눠줄 때만 해도 나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나는 애초에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청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죠. 2 분과 비둘기를 합치면 3이 되고 2 아드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3이 됩니다. 그리고 2 따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3이 되고 나와 비둘기 2마리를 합치면 3이 됩니다. 어때요? 공평하죠? 그리고 2 분은 집안의 우두머리이니까 닭의 머리를 드렸고 당신의 2 아드님은 이 집의 기둥이니까 2 다리를 주었지요. 따님들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야 하니까 날개를 준 것이고 나는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리에 맞는 행동 아닙니까? 이제 빨리 아버님의 유품을 내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하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뗏감을 사서 장수를 따라가 여관을 찾았고 음식을 나누라는 요청에 모두가 3씩 되도록 나눴고 닭 요리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미를 부여해 분배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였지만 각각의 선택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죠. 가령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분담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디자인 3개를, 누군가는 기획 2개와 발표 1개를, 다른 이는 개발 4개를 맡았다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담당자는 전문 툴을 다룰 줄 알고 기획자는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개발자는 빠른 작업 속도가 강점이라면 어떨까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분배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겉으로 다른 듯 보이는 역할 분담도 가장 공평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합리성입니다. 돈을 훔친 사람.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3사람의 유대인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용감하게 약혼자에게 약혼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묻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보니 돈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입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세 사람 중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약혼자가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해 주었다는 것도 그렇고 노인도 돈 때문에 아가씨를 납치했으면서 몸값을 받지 않고 풀어주었다는 것도 그래요. 당신들 세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선 그 문제를 당신들이 거들어 주시오.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들 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재판해 주리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했다. 솔로몬 왕이 말했다. 당신이 돈을 훔친 범인이군. 약혼자가 있는 아가씨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랑, 아가씨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관계, 그 사이에 있던 긴장된 분위기 같은 것을 금방 알아차렸는데 당신은 돈 문제만 생각하느라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던 거요. 그녀는 약혼자를 찾아가서 위자료를 줄 테니 파혼하자고 요구했다. 솔로몬 왕은 세 사람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자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약혼자는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다. 두 사람은 사랑과 관계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석했지만 며칠 후 어떤 노인이 돈을 노리고 그녀를 납치했다. 한 사람만 돈과 보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구했는데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도둑이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나를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내면을 드러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몸값도 받지 않고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가령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갔는데 친구가 영화 티켓 값을 냈다고 칩시다. 이 가운데 가장 칭찬받을 사람은 누구겠소?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가 감동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고 솔로몬 왕이 물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오직 다음엔 내가 밥값을 내야 하나.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약혼을 취소해준 남자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딱 티켓값만큼만 갚으면 되나 하는 것뿐이라면.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건 관계보다 손익계산에 더 익숙한 겁니다. 반대로 친구의 감정과 그 순간의 의미에 공감한다면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참되게 사는 비결. 어떤 장사꾼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랍비도 몇 사람 섞여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어서 내놓으라고 모두 재촉하자 장사꾼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주의해서 쓰는 겁니다. 탈무드는 혀를 두 겹의 보호벽, 즉 입술과 이빨 뒤에 숨겨놓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말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고 예상치 못한 곳까지 날아가 상처를 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팀원 하나를 욕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날 이미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선 가족과 싸운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이 돼서 그 사람은 게임을 완전히 그만두고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 여러분 아이디를 욕하고 다닐 겁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때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을 구한 요하난. 기원 후 70년 로마인들이 유대의 사원을 모두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을 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비둘기파와 매파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정쟁과 로마인들의 포악한 위협 속에서 유대민족이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던 요하나는 마침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의 장군을 만나 1대1로 결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무렵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의 허락 없이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게다가 당시 비둘기파였던 요하나는 매파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로마의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다. 요하나는 묘책을 생각해냈다. 곧 요하난이 병들었다는 소문이 성내에 빠르게 퍼졌다. 성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먼발치에서라도 그를 보고 갔다. 병색이 완연해서 아무래도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근심스러운 수군거림이 성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죽음이 발표되었다. 제자들은 성 밖 묘지에 관을 묻기 위해 관을 들고 나섰다. 유대인은 시체를 눈으로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 뚜껑은 단단히 덮여 있었다. 하지만 매파의 수비병들은 요하난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관을 칼로 찌르려고 덤벼들었다. 제자들이라고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분개하여 펄펄 뛰며 항의했다.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관을 지키며 간신히 매파 수비병들을 뚫고 나오자 이번에는 로마 병사들이 역시 길을 가로막고 관을 칼로 찔러봐야겠다며 으르렁거렸다.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면 황제의 관을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묻으러 가는 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자 로마군은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전선을 빠져나온 요하나는 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 로마의 장군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로마의 장군 앞에 앉은 요하나는 잠시 사령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장군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표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황제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버럭 화를 내는 장군에게 요하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황제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버럭 화를 내는 장군에게 요하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말해보시오.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장군이 말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그만 교실 한 칸이라도 좋으니 10명 정도의 랍비가 들어갈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하나는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점령되어 파괴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리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하나는 믿었다. 학교만 지킬 수 있다면 유대인의 정신은 끝내 살아남을 것이다. 좋소. 약속하겠소. 장군은 요하난의 요청이 대수롭지 않은 것에 안심하고 시원하게 대답했다. 얼마 후 황제가 죽고 장군이 황제가 되었다. 요하난의 예언대로 황제가 된 그는 로마군에게 그 작은 학교만은 남겨두라 고 명령했다. 그때 그 조그만 학교에 남아있던 학자들이 유대의 지식과 전통을 지켰다. 전쟁이 끝난 뒤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 양식도 그 학교가 이끌게 되었다.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포위된 예루살렘. 내부에선 평화파와 전쟁파가 서로를 죽이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성벽 밖 로마 장군을 만나야 했지만 나갈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죽은 척하고 관 속에 숨어 성을 빠져나왔고 장군에게 예언을 해주고 소원을 말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청한 건 단 하나. 야브네라는 작은 마을에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약속이 지켜졌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 작은 학교에서 유대교의 핵심이 보존되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스타트업 대표인데 자금이 바닥나서 회사가 곧 문을 닫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때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큰 사무실, 멋진 로고, 화려한 웹사이트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문서, 핵심 알고리즘, 노하우가 담긴 코드 저장소만은 반드시 백업해둡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게 사라져도 정말 중요한 본질만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위기 속에서 무엇을 지킬지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앵무새의 조언.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아는 애완용 앵무새가 있었다. 앵무새의 주인인 공주는 매일 아침 앵무새를 찾아와 새장 앞에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아침, 공주가 떠나자 앵무새는 혼자 중얼거렸다. 수다 떠는 너는 재미있겠지만 나는 아니거든. 아, 하늘로 날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앵무새는 공주가 시중을 드는 노예에게 이웃나라에 가서 향수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을 들었다. 앵무새는 노예가 새장 앞을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속삭였다. 부탁이 있어요. 여행 중에 혹시 앵무새를 만나면 제 친척일지도 모르니까 인사를 전해주세요. 제가 새장 안에 갇혀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도 전해주세요. 동병상련이라고 노예는 새장에 갇힌 앵무새가 가여워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웃나라를 향해 길을 떠난 노예는 어느 날 공주의 앵무새와 똑같이 생긴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먼저 새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나서 앵무새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기뻐하며 새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는 죽은 것 같았다.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는 실망해서 새를 멀리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후 왕궁으로 돌아온 노예는 앵무새에게 그 이상한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앵무새는 별 반응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 이튿날 아침, 공주가 앵무새의 새장을 찾았다. 앵무새는 죽어 있었다. 공주는 자기 허락도 없이 죽은 앵무새에게 화를 내며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소리쳤다. 시녀가 앵무새를 밖으로 던지자 앵무새는 순간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노예는 그 이상한 앵무새의 조언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인도의 앵무새는 공주의 앵무새에게 죽은 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재능이나 매력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여러분이 발표를 정말 잘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사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만 부릅니다. 처음엔 기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업무는 못하고 발표 자료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기획이나 전략 업무는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죽은 척 한다는 건 다음 발표 기회에 일부러 평범하게 하거나 다른 팀원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겁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계속 매달리면 결국 그것만 하는 사람으로 고정되지만 과감히 그 틀을 깨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4가지 타입. 1. 가장 일반적인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2. 별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3. 정의감이 강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는 인간. 4. 나쁜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탈무드는 소유에 대한 태도로 사람의 성품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어떤 랍비들은 이것이 소돔의 성품이라고 경고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옆집 사람이 짐을 옮기느라 잠깐만 주차 공간 일부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도 안 된다고 거절한다면요? 그건 단순히 경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관심의 시작입니다. 부유했던 소돔 사람들은 나눠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자기 것을 지키는 데만 집착했고 결국 남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진정한 악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조건 반사. 탐험가 두 사람이 아이거 북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높이 1.800m의 얼음과 눈과 바위로 이루어져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서도 가장 높고 험악한 일명 죽음의 북벽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조금씩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워낙 험하고 가파른 곳이었다. 순간 위에 있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 있던 사람까지 벼랑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자일이 바위 끝에 걸려 두 사람은 허공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스위스 구조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와 확성기로 두 사람을 격려했다. 적십자 구조대입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춘 듯이 대답했다. 벌써 기부했는데요.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두 사람은 적십자라는 단어에 자동으로 기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해외여행 중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친구가 카톡으로 주말에 등산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좋아 라고 답장을 보낸 뒤 아차 하고 깨달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답한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대로만 반응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는 겁니다. 질투. 랍비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아침이 되어 돌아오면 이브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남자가 랍비에게 짓궂게 물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수를 세어봅니다. 랍비가 짓궂게 대답했다. 랍비의 대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브가 갈비뼈수를 센다는 말은 아담이 밤새 어디서 무얼 했는지 의심하며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연인이 늦은 밤 귀가했을 때 옷에 묻은 향수 냄새를 맡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상대방의 갈비뼈를 세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온기를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심이 관계를 지배하면 사랑도 식어갑니다.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를 두려워하게 하고, 거머리는 코끼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파리는 정갈을 두려워하게 하고, 거미는 매를 두려워하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주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탈무드는 작은 생명체들이 큰 짐승을 두렵게 만드는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듭니다. 모기가 코끼리 코로 들어가 무력화시키고, 거미가 정갈기에 들어가 위협하며, 작은 새가 독수리 날개 아래로 파고들어 날지 못하게 만듭니다. 크기나 힘이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싼 수입차를 타고 있어도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 하나가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거래를 무산시키기도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법관의 도리. 나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랍비가 다리를 건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였다. 제가 요즘 송사를 치르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네의 송사를 재판할 자격이 없네. 법관은 돈은 물론이고 다른 비물질적인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네. 법관은 언제나 예리한 칼날이 명치를 겨누고 발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라. 탈무드는 돈이 오가지 않아도 작은 호의만으로 공정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손 한 번 잡아준 것. 다리 건널 때 살짝 부축해준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친절도 마음속에 빚진 느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자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후보 중 한 명이 지난주에 여러분 차가 고장났을 때 태워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다른 후보와 비슷하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심지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은근히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작은 호의조차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공정함은 어떤 빚진 감정도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 여행하던 도중에 죽을 병을 얻게 된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여관 주인을 청해 뒷일을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에게 내 소지품을 주세요. 손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된다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을 말해두었으니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가 죽자 마을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죽음이 알려졌고 유대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아들이 사는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보내졌다. 이윽고 아들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묵었던 여관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여관 주인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땜감 장수가 수레에 나무를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그를 불러 땜감을 샀다. 그는 그 땜감을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에 가져다 달라 하고는 땜감 장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기꺼이 그를 맞아들여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는 구운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차려져 있었다. 주인 내외와 주인 내외의 2 아들과 2 딸, 그리고 나그네의 아들, 이렇게 7사람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럼 손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세요. 나그네의 아들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여관 주인은 굳이 손님 좋으실 대로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는 수 없이 나그네의 아들은 마침내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2 아들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2 딸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주인 부부에게도 구운 비둘기 1마리를 나눠준 다음 자신의 접시에는 구운 비둘기 2마리를 담았다. 이것이 그의 2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다시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닭의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고 2 아들에게는 닭다리를 각각 하나씩 주고 2 딸에게는 날개를 각각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접시에는 몸통을 모두 담았다. 이것은 그의 세 번째 살이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마침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입니까? 비둘기를 나눠줄 때만 해도 나는 꼭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나는 애초에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청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죠. 두 분과 비둘기를 합치면 셋이 되고 두 아드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셋이 됩니다. 그리고 두 따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셋이 되고 나와 비둘기 두 마리를 합치면 셋이 됩니다. 어때요? 공평하죠? 그리고 두 분은 집안의 우두머리이니까 닭의 머리를 드렸고 당신의 두 아드님은 이 집의 기둥이니까 두 다리를 주었지요. 따님들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야 하니까 날개를 준 것이고 나는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리에 맞는 행동 아닙니까? 이제 빨리 아버님의 유품을 내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 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하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뗏감을 사서 장수를 따라가 여관을 찾았고 음식을 나누라는 요청에 모두가 셋씩 되도록 나눴고 닭요리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미를 부여해 분배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였지만 각각의 선택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죠. 가령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분담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디자인 3개를, 누군가는 기획 2개와 발표 1개를, 다른 이는 개발 4개를 맡았다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담당자는 전문 툴을 다룰 줄 알고 기획자는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개발자는 빠른 작업 속도가 강점이라면 어떨까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분배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겉으로 다른 듯 보이는 역할 분담도 가장 공평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합리성입니다. 돈을 훔친 사람.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세 사람의 유대인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용감하게 약혼자에게 약혼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묻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보니 돈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입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세 사람 중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약혼자가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해 주었다는 것도 그렇고 노인도 돈 때문에 아가씨를 납치했으면서 몸값을 받지 않고 풀어주었다는 것도 그래요. 당신들 세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선 그 문제를 당신들이 거들어 주시오.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들 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재판해 주리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했다. 솔로몬 왕이 말했다. 당신이 돈을 훔친 범인이군. 약혼자가 있는 아가씨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랑. 아가씨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관계, 그 사이에 있던 긴장된 분위기 같은 것을 금방 알아차렸는데 당신은 돈 문제만 생각하느라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던 거요. 그녀는 약혼자를 찾아가서 위자료를 줄 테니 파혼하자고 요구했다. 솔로몬 왕은 세 사람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자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약혼자는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다. 두 사람은 사랑과 관계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석했지만 며칠 후 어떤 노인이 돈을 노리고 그녀를 납치했다. 한 사람만 돈과 보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약혼자에게 파원을 요구했는데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도둑이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나를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내면을 드러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몸값도 받지 않고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가령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갔는데 친구가 영화 티켓값을 냈다고 칩시다. 이 가운데 가장 칭찬받을 사람은 누구겠소?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가 감동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고 솔로몬 왕이 물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오직 다음엔 내가 밥값을 내야 하나.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약혼을 취소해준 남자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딱 티켓값만큼만 갚으면 되나 하는 것뿐이라면.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건 관계보다 손익계산에 더 익숙한 겁니다. 반대로 친구의 감정과 그 순간의 의미에 공감한다면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참되게 사는 비결. 어떤 장사꾼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랍비도 몇 사람 섞여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어서 내놓으라고 모두 재촉하자 장사꾼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주의해서 쓰는 겁니다. 탈무드는 혀를 두 겹의 보호벽, 즉 입술과 이빨 뒤에 숨겨놓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말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고 예상치 못한 곳까지 날아가 상처를 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팀원 하나를 욕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날 이미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선 가족과 싸운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이 돼서 그 사람은 게임을 완전히 그만두고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 여러분 아이디를 욕하고 다닐 겁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때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을 구한 요하난. 기원 후 70년 로마인들이 유대의 사원을 모두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을 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비둘기파와 매파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정쟁과 로마인들의 포악한 위협 속에서 유대민족이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던 요하나는 마침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의 장군을 만나 1대1로 결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무렵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의 허락 없이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게다가 당시 비둘기파였던 요하나는 매파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로마의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다. 요하나는 묘책을 생각해냈다. 곧 요하난이 병들었다는 소문이 성내에 빠르게 퍼졌다. 성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먼 발치에서라도 그를 보고 갔다. 병색이 완연해서 아무래도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근심스러운 수군거림이 성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죽음이 발표되었다. 제자들은 성밖 묘지에 관을 묻기 위해 관을 들고 나섰다. 유대인은 시체를 눈으로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 뚜껑은 단단히 덮여 있었다. 하지만 매파의 수비병들은 요하난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관을 칼로 찌르려고 덤벼들었다. 제자들이라고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분개하여 펄펄 뛰며 항의했다.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관을 지키며 간신히 매파 수비병들을 뚫고 나오자 이번에는 로마 병사들이 역시 길을 가로막고 관을 칼로 찔러봐야겠다며 으르렁거렸다.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면 황제의 관을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묻으러 가는 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자 로마군은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전선을 빠져나온 요하나는 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 로마의 장군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로마의 장군 앞에 앉은 요하나는 잠시 사령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장군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표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황제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버럭 화를 내는 장군에게 요하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황제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버럭 화를 내는 장군에게 요하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말해보시오.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장군이 말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그만 교실 한 칸이라도 좋으니 10명 정도의 랍비가 들어갈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하나는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점령되어 파괴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리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하나는 믿었다. 학교만 지킬 수 있다면 유대인의 정신은 끝내 살아남을 것이다. 좋소. 약속하겠소. 장군은 요하난의 요청이 대수롭지 않은 것에 안심하고 시원하게 대답했다. 얼마 후 황제가 죽고 장군이 황제가 되었다. 요하난의 예언대로 황제가 된 그는 로마군에게 그 작은 학교만은 남겨두라 오 명령했다. 그때 그 조그만 학교에 남아있던 학자들이 유대의 지식과 전통을 지켰다. 전쟁이 끝난 뒤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 양식도 그 학교가 이끌게 되었다.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포위된 예루살렘. 내부에선 평화파와 전쟁파가 서로를 죽이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성벽 밖 로마 장군을 만나야 했지만 나갈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죽은 척하고 관 속에 숨어 성을 빠져나왔고 장군에게 예언을 해주고 소원을 말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청한 건 단 하나. 야브네라는 작은 마을에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약속이 지켜졌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 작은 학교에서 유대교의 핵심이 보존되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스타트업 대표인데 자금이 바닥나서 회사가 곧 문을 닫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때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큰 사무실, 멋진 로고, 화려한 웹사이트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문서, 핵심 알고리즘, 노하우가 담긴 코드 저장소만은 반드시 백업해둡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게 사라져도 정말 중요한 본질만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위기 속에서 무엇을 지킬지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앵무새의 조언.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아는 애완용 앵무새가 있었다. 앵무새의 주인인 공주는 매일 아침 앵무새를 찾아와 새장 앞에 서서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아침, 공주가 떠나자 앵무새는 혼자 중얼거렸다. 수다 떠는 너는 재미있겠지만 나는 아니거든. 아, 하늘로 날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앵무새는 공주가 시중을 드는 노예에게 이웃나라에 가서 향수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을 들었다. 앵무새는 노예가 새장 앞을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속삭였다. 부탁이 있어요. 여행 중에 혹시 앵무새를 만나면 제 친척일지도 모르니까 인사를 전해주세요. 제가 새장 안에 갇혀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도 전해주세요. 동병상련이라고 노예는 새장에 갇힌 앵무새가 가여워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웃나라를 향해 길을 떠난 노예는 어느 날 공주의 앵무새와 똑같이 생긴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먼저 새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나서 앵무새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그중 한 마리가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기뻐하며 새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는 죽은 것 같았다.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는 실망해서 새를 멀리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후 왕궁으로 돌아온 노예는 앵무새에게 그 이상한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앵무새는 별 반응 없이 그냥 듣기만 했다. 이튿날 아침, 공주가 앵무새의 새장을 찾았다. 앵무새는 죽어 있었다. 공주는 자기 허락도 없이 죽은 앵무새에게 화를 내며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소리쳤다. 시녀가 앵무새를 밖으로 던지자 앵무새는 순간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노예는 그 이상한 앵무새의 조언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인도의 앵무새는 공주의 앵무새에게 죽은 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재능이나 매력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여러분이 발표를 정말 잘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사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만 부릅니다. 처음엔 기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업무는 못하고 발표 자료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기획이나 전략 업무는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죽은 척 한다는 건 다음 발표 기회에 일부러 평범하게 하거나 다른 팀원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겁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계속 매달리면 결국 그것만 하는 사람으로 고정되지만 과감히 그 틀을 깨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4가지 타입. 1. 가장 일반적인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2. 별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3. 정의감이 강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는 인간. 4. 나쁜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탈무드는 소유에 대한 태도로 사람의 성품을 4가지로 나눕니다.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어떤 랍비들은 이것이 소돔의 성품이라고 경고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옆집 사람이 짐을 옮기느라 잠깐만 주차 공간 일부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도 안 된다고 거절한다면요? 그건 단순히 경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관심의 시작입니다. 부유했던 소돔 사람들은 나눠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자기 것을 지키는 데만 집착했고 결국 남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진정한 악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조건 반사. 탐험가 2사람이 아이거 북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높이 1.800m의 얼음과 눈과 바위로 이루어져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서도 가장 높고 험악한 일명 죽음의 북벽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2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조금씩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워낙 험하고 가파른 곳이었다. 순간 위에 있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 있던 사람까지 벼랑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자일이 바위 끝에 걸려 2사람은 허공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스위스 구조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와 확성기로 2사람을 격려했다. 적십자 구조대입니다. 2사람은 입을 맞춘 듯이 대답했다. 벌써 기부했는데요.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2사람은 적십자라는 단어에 자동으로 기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해외여행 중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친구가 카톡으로 주말에 등산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좋아 라고 답장을 보낸 뒤 아차 하고 깨달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답한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대로만 반응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는 겁니다.